저는 올해 35살의 주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와 친정엄마 그리고 저 3명이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살아왔어요. 그때 저희 집은 방이 딱 2칸에 화장실이 하나뿐인 작은 월세집이었습니다. 그중에 작은 방은 오빠가 쓰고 있었고 저랑 아버지 어머니는 안방을 썼는데요. 한 방에서 다 같이 이불을 깔고 잤죠. 제가 너무 어려서이기도 했고 저랑 8살 차이 나는 오빠는 그때 이미 중학생이라서 엄마가 아들 공부해야 한다고 방 하나를 오빠에게 통째로 내준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는데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셔서 매일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퇴근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사오시는 과자를 먹고 싶어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잠도 안 자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렸었죠.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 오시기 전에 얼른 자야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안 졸려, 엄마. 아빠 오시면 아빠가 주시는 과자 먹고 잘 거야. 그렇게 졸리면 엄마 먼저 자면 되잖아. 그날따라 저는 어서 잠자리에 들라는 엄마를 보채며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진 안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아마도 제가 뭔가 앞일을 예견해서였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항상 밤 10시쯤에는 퇴근을 하셨던 아버지가 12시가 다 지나도 오시지 않으셔서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전 철없는 어린애였던지라 그저 아버지가 사들고 오실 과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아버지 오시면 과자 먹고 자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적막했던 방 안에 크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난히 크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엄마는 화들짝 놀라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 네,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정말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요? 엄마는 순식간에 얼굴에 흙빛으로 변해서는 충격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전화 내용을 듣고 옆방에서 오빠가 달려나왔어요. 엄마는 기절을 하셨고 오빠가 전화를 받아서 울면서 저와 정신없는 엄마를 챙겨서 셋이 같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오빠는 입술을 깨물며 응급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응급실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영안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유령처럼 걸어갔고 오빠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부축하고 내 손을 잡으며 빨리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 가기 싫어. 우리 아빠 돌려내. 철이 없었던 저는 오빠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그런 저를 달래가며 시체 안치실 앞에서 한참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본 아버지의 얼굴은 처참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또 시체 안치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셨고 오빠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어린 저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고 그 피투성이가 된 얼굴은 한동안 어린 저의 꿈에 나와서 제 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셨는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꼭 엄마의 탓인 양 자책하면서 무기력에 빠져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밥도 안 드시고 술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더 고통이었습니다. 오빠는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드시라고 아침을 차려놓고 나갔지만 엄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을 쉬며 그 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나날이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공부를 하던 것을 접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저와 친정엄마를 먹여 살렸어야 했어요. 오빠는 이를 악물며 반도체 공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반장, 팀장을 거쳐서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산업체 고등학교를 나와서 모직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방 2칸짜리 월세집을 탈출해서 서울 외곽 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어머니도 그때쯤에는 우울증이 좀 좋아지셔서 집에서 저희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집안 살림을 하실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루하루 버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도 오빠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약속하며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엄마를 잘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간 행복한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그 집에 이사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졌음을 저는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오빠가 뜻밖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공장에서 일할 때 그 공장의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공장 사장님의 따님을 아내로 맡게 된 것이었죠. 공장 사장님은 저희 오빠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면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다 저희 오빠랑 상의를 하곤 했어요. 그만큼 저희 오빠는 능력도 좋았고 또 얼굴도 잘생겼었습니다. 그런 오빠는 저의 자랑거리나 다름없었죠. 아프신 어머니를 제외하고 제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족이 바로 우리 오빠였으니까요. 고등학교 때에도 제 친구들은 다들 한 번씩 제 오빠를 좋아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그 아이들의 친한 친구였어도 제 오빠와의 교제를 허락할 만큼 마음에 드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오빠에 대한 저의 자부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빠는 제 아버지나 다름없었고 제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의 따님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 때에도 저는 새언니가 될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은근히 저희 오빠를 뺏어간 나쁜 여자라고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랬는지 새언니에게 착하게 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오빠는 새언니를 사랑했었고 공장 사장님, 즉 지금의 사돈 어른께서도 오빠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오빠에게 자기 딸을 소개시켜 주신 거였죠.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가 사귄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공장 사장님은 오빠를 어디 뺏기기라도 할까봐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서울에서도 크고 고급진 중국집에서 우리 가족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만나자마자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벌써 사돈이라뇨. 사장님,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아이고, 아닙니다, 사부인. 우리 영준이가 얼마나 일 잘하고 듬직한 사람인데요. 처음 우리 공장에 왔을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걸요. 제가 딸이 있어서 그때부터 영준이를 사위감으로 딱 점찍어 놨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들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잘 살게요. 저 이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장인어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가족들도 고생 안 해도 되고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이제 외롭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아가씨랑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세요. 저는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 공장 사장님과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새침하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싫은 사람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오빠를 뺏어가려는 사람들인데요.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저는 볼을 뚱하니 부풀리고는 땅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아가씨가 우리 영준이 동생분이 모양이네요. 얘야, 네 시누이 될 사람인데 인사드려야지. 아가씨 만나서 반가워요. 영준 씨랑 어머니 잘 모실게요. 잘 부탁해요. 저희 새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악수를 하자고 했던 거겠지만 그때 저는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새언니가 내민 손을 매몰차게 쳐내고 말았습니다. 뭐가 벌써 우리 영준이에요. 우리 오빠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내가 이 결혼 반대할 거야. 제가 눈을 꾹 감고 소리를 지르자 공장 사장님은 당황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새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아가씨도 저한테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아버지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온몸이 소름에 돋았습니다. 그날부터 새언니는 저에게 대하기 어려운 찝찝한 인물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 상견례 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새언니랑 오빠가 안 어울린다고 하면서 둘의 결혼을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우리 오빠가 너무 아까워. 이 결혼 시키지 말자, 어? 엄마! 아유, 그래도 이미 결혼 약속도 다 하고 식장까지 잡았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 오빠가 새언니 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떡해. 아빠도 없이 네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이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엄마는 오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보나마나 오빠가 안쓰러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겠지요. 저도 알아요. 우리 오빠가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하면서 이 집 마련하고 우리 엄마랑 저를 부양해 왔다는 걸요. 그리고 대학도 포기하면서 공장에서 일해서 이제 좀 살림이 편하 하는 와중에 결혼이라뇨.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날 새언니가 제게 지었던 차가운 미소를 기억하고 있고 그게 평생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공장 사장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셨고요. 새언니와 오빠는 결국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저는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오빠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저뿐이었나 봐요. 어머니도 오빠도 웃으면서 저만 빼놓고 아주 가족들이 행복에 겨워서 사진도 찍고 같이 웃으면서 술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그날 울고 있는 저 때문에 기분이 아주 잡쳤다고 그러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공장 사장님의 배려로 오빠와 새언니는 새 집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새언니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잘했는지 서울 시내에 있는 25평짜리 브랜드 아파트를 얻었더라고요. 새언니는 결혼 후에 바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세원이가 불편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팔아버리고 저희 집에 가셔서 같이 살아요. 저 어머니하고 아가씨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아유, 아니야. 난 그냥 내 딸이랑 같이 살다가 딸 결혼하면 한번 생각해보마. 너희들 신혼살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아? 너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불편하긴요. 전 우리 그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랑 더 친해지고 싶은걸요? 그냥 저를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네?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서 애교를 부리던 새언니의 술수는 알고 보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욕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날 상견례 때의 새언니의 쎄한 분위기를 계속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오빠한테 정성을 다하는 새언니의 모습을 보자 우리 아들 결혼 잘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오빠는 공장장 직위에서 그 공장 사장님의 사이로 단번에 신분도 상승하고 월급도 올라서 오빠랑 새언니 두 사람이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 후에도 오빠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었는데 그 용돈이 거의 우리 집의 생활비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저 혼자 버는 걸로는 우리 두 식구가 먹고 살기만 빠듯하지 제 결혼 자금을 모으는 데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한 1, 2년이 지났습니다. 오빠의 장인어른께서도 새언니와의 사이에 손주를 너무나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 사이에는 아직도 아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 못지않게 손주를 기다리시기는 했지만 새언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는 거의 꺼내시지 않았죠. 시어머니 입장은 다르다고 하시면서 지금 아기 이야기를 꺼내면 새언니가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극히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서울에 번듯한 집이 생기자 어머니는 우울증의 늪에서 탈출하셨는지 하루하루 밝아지시며 아버지의 죽음도 잊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저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저도 그 남자와 너무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와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빠 결혼식 때 그렇게 반대했던 저의 행동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빠가 제 결혼을 무조건 찬성해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오빠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안 된다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너는 결혼하기는 아직 어려. 네가 만난다는 그 남자가 싫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연애해 볼 만큼 해본 다음에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결혼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 고등학교 졸업했고 20살 넘은 성인이야.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오빠의 반대는 생각보다 완강했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땐 그 무엇이 뭔지 감히 예상할 수 없었지만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빠 부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오빠를 만나 대뜸 무릎부터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오빠와 제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기야, 왜 그래? 얼른 일어나. 오빠 당황했잖아. 형님,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영진이랑 결혼 허락 꼭 받아내고 말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고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우리 영진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실 때까지 저 이 자리에서 계속 무릎 꿇고 앉아있을 생각입니다. 오빠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진심이 져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된 후 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살던 집을 물려주고 드디어 오빠 집으로 들어가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빠네 집은 서울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였고 오빠네 부부가 아직 아기가 없었던지라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으로 어머니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이사를 가시고 원래 엄마와 살던 우리 집에는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아였지만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서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 주면서도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도 않고 집안일을 돕곤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전 남편 복이 있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새언니는 대놓고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오빠한테 말하자마자 새언니가 득달같이 전화를 또 했더라고요. 아가씨, 임신했다면서요? 신혼생활 거의 없었겠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해요. 혹시 속도 위반 아니었어요? 새언니가 말하는 투가 축하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당연하게도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아닌데요? 결혼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새언니가 축하받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내가 먼저 애가 져가지고 속상한가 봐요. 뭐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오빠한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새언니 혹시 병원 가봐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말을 하니 새언니는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려고 전화했는데 아가씨는 아직도 내가 오빠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먼저 말 이쁘게 안 했잖아요. 속도 위반했냐면서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새언니잖아요. 새언니와 오빠는 동갑이었고 아직도 아기가 없는데 27밖에 안 된 제가 임신을 했으니 새언니로서는 질투가 날 법도 했겠죠. 거기다 우리 엄마는 제가 계속 입맛이 없다, 몸이 힘들다 하면서 집으로 부르면 어머니는 또 딸네 집에 와야 했으니까요. 그때 이미 어머니를 거의 가정부처럼 부려먹었던 새언니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임신 6개월에 무거운 몸을 하고 공장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저를 도와주러 온 엄마한테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애 낳고 몸 풀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살림 좀 도와주라. 새언니네는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고 새언니는 집안 살림밖에 안 하잖아. 응?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랬더니 엄마가 펄쩍 뛰면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크게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오빠네 집에서 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 부탁을 거절할까 엄마에게 서운한 감정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안 되냐고 그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손을 덜덜 떠시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 오빠랑 새언니가 그 집에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난 네 산후조리는 못 해줘. 그런 줄 알고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산후조리원이나 도우미 알아봐. 그게 더 마음 편할 거야, 너한테도. 엄마, 나한테 정말 그럴 거야? 나도 엄마 딸이잖아. 그런데 왜 내 편은 안 들어줘? 응? 그렇게 오빠가 잘해줘? 새언니랑 사는 게 더 좋아? 27밖에 안 된 철없는 저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고 다시는 엄마 도움 안 받겠다고 하면서 엄마를 오빠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날의 행동을 저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출산일이 임박해서 저는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던 날 오빠와 새언니는 조카를 보겠다고 제가 출산한 산부인과에 왔었다고 하네요. 저는 자느라 못 봤지만 남편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는 둘 다 우리 아기한테 홀딱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도 아기 낳고 싶다. 그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물론 낳고 싶지. 그런데 아기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우리도 언젠가 천사가 찾아오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자기야. 우리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보고 난 후에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오빠는 그때 우리 엄마 몰래 정관 수술을 했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사실을 새언니도 몰랐습니다. 오빠는 공장 사장님, 즉 지금의 장인어른의 기대를 배신한 셈이 되고 말았지만 가족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저는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은근히 아기를 키워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하기 전에 산후조리도 해주려고 하지 않으셨던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기를 키워주실까 하는 걱정과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서까지 엄마한테 절실하게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 생각나네요. 자기야,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키우자. 내가 자기 힘들지 않게 집안일 더 도와줄게. 힘들어도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키워보는 게 나나 자기한테도 더 도움될 거야. 아기 보는 것도 집안일도 내가 더 많이 할 테니까 자기는 쉬어. 애만 신경 쓰고, 알았지? 정말이지?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네. 난 정말 남편복 있는 여잔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남편에게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저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서 울적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곤 했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편이 있을까요? 어쩌다 보는 TV 예능에서 나오는 문제적 남편들을 보면 전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 도움 안 받고 저희 부부 힘으로 우리 딸을 잘 키워왔어요. 그 후부터 우리 엄마는 정말로 우리 집에 거의 오시지 않으셨어요. 친정에 가고 싶어도 엄마가 오빠랑 같이 사니까 새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 오빠네 집에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은 후회가 되는 부분이죠. 엄마가 새언니의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정도는 알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밝고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딸 어린이집 등원 준비로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 이리 와. 엄마가 머리 묶어줄 테니까. 그리고 얼른 밥 먹고 어린이집 가야지. 싫어.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아, 아파. 나 여기 어제 다쳤단 말이야. 딸은 꾀병을 부리면서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머리를 쓰곤 했었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거실을 돌아 딸을 꽉 안아들고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딸. 오늘따라 왜 이럴까? 어린이집에서 누가 괴롭혀?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나 여기 다쳐서 병원 가고 싶어. 어린이집 안 갈래. 거긴 엄마가 밴드 붙여줄 테니까 이리 와. 딸은 기껏 생각한 핑계가 안 통하자 고개를 젓고 풀이 죽어서는 얌전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딸의 머리를 솜씨 좋게 따아주고 앞머리에 반짝거리는 핀을 꽂아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유 없이 가기 싫은 날이었나 봐요.
그런 때는 어리광을 받아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던 찰나에 그 전화가 왔습니다. 9시도 안 된 이른 아침이라 누가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발신인을 보니 저희 친정엄마인 게 아니겠어요. 의아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던 친정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저였기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도 엄마의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기에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친정엄마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하시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엄마한테 다그치듯이 물었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세연이가 뭐라고 그래? 엄마 무섭다. 애들이 엄마 죽이려고 해.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엄마, 거기서 얼른 나와. 세연이가 엄마 구박하는 거야? 내가 바로 거기로 갈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저는 흥분하고 있었어요. 얼른 외출 준비를 해서 오빠네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미친 듯이 세연이 집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세연이, 문 좀 열어봐요. 도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나 새언니는 한참이 대답이 없다가 문만 빼꼼 열어서 제 얼굴을 확인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화가 나서 새언니 집 현관을 밀치듯이 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어딨어요? 새언니는 평소에 오지 않던 제가 아침부터 자기 집에 들이닥치자 기분이 나쁜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새언니의 불평, 불만 따위를 들어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 방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방에 방문을 연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오빠네 집에 발길을 끄는 몇 년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양실조 상태였는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엄마의 방 안은 얼마나 어지럽고 냄새가 났는지 첫눈에 딱 봐도 관리가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먹다 나는 음식들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물을 쏟은 것도 닦지도 않은 채 허옇게 물때가 낀 장판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깔고 자던 이불 역시 몇 달은 안 빨았는지 노인들 특유의 몸냄새가 났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코를 틀어쥐고 새언니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엄마가 이런 데 갇혀서 푸대접 받고 있는 거냐고요? 아가씨, 그건 진짜 오해예요. 얼른 문 닫아요. 어머니 밖에 나오시면 무슨 짓 하실지 몰라요. 새언니는 무슨 영문인지 황급히 우리 엄마가 방 밖으로 나오려는 걸 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번쩍 빛내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했는지 용을 써가면서 새언니 몸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친정엄마를 제 쪽으로 끌어당겨 안고는 냄새나는 엄마의 방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품에 안겨서 마치 얌전한 어린애처럼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자 새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새언니는 다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밖에 나오시면 사고 치신다고요. 내 말 안 들려요? 다시 방 안에 가둬야 돼요. 됐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새언니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저와 새언니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거실에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도 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기절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119에다 연락을 했어요. 새언니는 또 새언니대로 놀랐는지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을 보고 오빠한테 급하게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새언니를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는데 가만 두고 보면서 119를 부르진 못할 망정 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나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새언니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려고 우리 엄마 데려간 거였어요? 이렇게 푸대접하고 우리 엄마 못 살게 굴려고 처음부터 모셔가겠다는 거였냐고요? 양심 있으면 대답을 좀 해봐요. 네? 새언니! 아니, 아가씨가 보기엔 내가 어머니를 막 구박하고 모질게 대하는 나쁜 며느리로 보여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딱 봐도 새언니가 우리 엄마 방에 가다 놓고 음식도 물도 안 주는 거 맞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때 우리 엄마한테 오빠 결혼시키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후회스러운 마음에 새언니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엄마가 새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엄마 대신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119가 와서 우리 엄마를 달랑 들어 들것에 실었습니다. 기절한 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엄마는 맥없이 실려나갔고 저는 걱정이 되어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급히 종합병원으로 가서 엄마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였어요. 그래서 방안 여기저기에 음식을 뿌리고 씻지도 않으시고 몇 달을 냄새나는 몸으로 지내신 거였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오빠와 새언니를 붙잡고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왜 벌써 치매에 걸리신 거야? 어? 대답 좀 해봐, 오빠. 도대체 왜? 이게 말이나 돼? 우리 엄마 아직 70도 안 됐잖아. 60대 중반에 무슨 치매냐고. 오빠는 한참을 묵묵부답 말을 않더니 울고 있는 저를 병원 벤치에 앉혀놓고 참 기가 막히는 사연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빠도 처음에는 엄마가 우울증 증세로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언니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하고 놀라서 나가봤더니 엄마가 부엌을 뒤져서 맨손으로 밥통에서 뜨거운 밥을 뭉쳐서 허겁지겁 꺼내 드시고 있더랍니다. 오빠는 놀라서 엄마를 말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 배고파. 나 건들지 마. 밥 좀 먹게. 나 좀 그냥 놔둬. 아까 7시에 제가 저녁 차려드렸잖아요. 어머니, 생각 안 나세요? 넌 누구냐? 네 년이 언제나 밥을 챙겨줬다고 이 난리야. 우리 아들 오면 너한테 당한 일들 다 얘기할 거야. 이 나쁜 년. 그렇게 흰밥을 미친 듯이 입안에 밀어넣으며 소리치시는 엄마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더랍니다. 그래서 오빠는 엄마를 모시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증세가 시작되었다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걱정이 되어서 새언니에게도 이야기했고 언니는 하루아침에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였습니다. 오빠의 말을 듣고 나자 새언니한테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딸이라고 얼마나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것도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새언니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쭈뼛거리면서 새언니에게 말을 못하니까 오빠가 새언니를 부르더니 제 앞에 세워놓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동안 너희 새언니가 얼마나 혼자서 속을 끓였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 신경 예민해질까봐 걱정돼서. 너 임신했을 때 말했으면 그 충격으로 너도 아기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엄마, 저 상태 되신 지 좀 됐단 말이야. 저는 새언니의 손을 잡고 또 서러움과 미안함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증상이 시작된 거라면 적어도 3, 4년 동안 새언니는 엄마의 치매 수발을 들었어야 했었는데요. 저는 울면서 새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내가 너무 엄마에 대해서 몰랐고 그동안 무심했었나 봐요. 새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죠. 미안해요, 언니. 새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저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마 그게 새언니 나름대로의 위로 방법이었나 봐요. 처음엔 새언니가 무작정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를 구박하고 못되게 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새언니가 결혼할 때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을 때 저는 가식 떤다고 생각하고 막말을 했었는데 사실 새언니의 친정엄마는 새언니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 즉 오빠의 장인어른이 새언니를 홀로 키운 지 오래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재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새언니 어머니는 새어머니였던 거죠. 새언니의 새어머니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새언니를 살갑게 대하지도 않으셨고 어머니로서의 정은 그다지 주시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정에 목말랐던 새언니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고 오빠와 결혼하고는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산후조리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것이었고요. 새언니가 친정엄마한테 약간 집착과 같은 증상을 보였거든요. 새언니도 우리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언제든지 밤 늦게까지 엄마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고 나자 새언니의 우리 엄마 집착 증상은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오빠네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친정엄마랑 새언니가 친모녀 사이인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면서 격이 없이 대하고 항상 어디를 가나 엄마와 같이 다녔다면서요. 엄마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서 마사지도 끊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려고 했던 새언니의 마음을 오빠를 통해 듣고 나자 저는 새언니의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요. 그도 그럴 게 원래 그런 일은 딸인 제가 했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를 마치 친정엄마처럼 모시면서 계속 부양해 왔던 것이었으니까요. 새언니는 오빠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의 잘못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새언니에겐 죄책감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괜찮아. 자기 잘못은 아니야. 어머니가 약 자꾸 안 드시고 몰래 버리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악화된 거였겠지. 당신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이제 지쳤나 봐. 엄마가 제정신이실 때 나한테 잘해주시다가도 내 머리 잡아 끄댕기면서 돌변할 때는 나도 무서워. 우리
이제 엄마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봐. 오빠는 참담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의 그늘진 얼굴에도 초췌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이 오기까지 오빠도 새언니도 어지간히 힘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저렇게 중증인 경우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 오빠, 그러자. 지금 아무도 못 알아보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새언니에게만 맡겨. 우리 엄마 요양원에 보내자. 그도 그럴 게 저 역시 우리 딸을 키우면서 치매 걸린 친정엄마까지 모시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불쌍한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났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좋은 시설의 요양원은 아예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오빠네 이런 사정들을 전혀 모르셨던 건지 나중에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오빠가 말씀드리자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사부인이 그렇게 아프셨던 게야? 왜 너는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니? 사돈어른은 새언니를 나무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울고 있는 새언니를 감싸며 사돈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리게 있었는데 저 결혼하기 전에 정관 수술을 했었습니다. 오빠의 폭탄 선언에 사돈어른도 새언니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10년간 저는 오빠 부부에게 아기가 안 생긴 게 새언니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이미 오빠가 정관 수술을 한 것이었다니 저도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새언니의 오빠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자기는 나를 속인 거야?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말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 기다렸는지 알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시 아이 안 생기는 게 내 탓은 아닐까? 얼마나 마음 졸여왔는데. 새언니는 친정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빠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새언니의 화를 다 받아주는 듯 했던 오빠는 새언니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난 어떡해? 엄마는 저렇게 몸도 정신도 약해져만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겠어? 사실 난 결혼 같은 건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다가 자기를 만났고 아버님 같은 따뜻한 장인어른이 내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책임질 자식만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어.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조카 사진 보면서 눈물 짓는 당신 보면서 몇 번이나 정관 수술했던 거 풀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아버지 없는 나한테 무슨 부성애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못 믿었던 거야. 그래서 그랬어. 나도 힘들었다고. 오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오빠의 심정만은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새언니에게 그 사실을 계속 숨겨왔다는 것만은 오빠가 잘못한 거라고 새언니가 오빠를 용서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그랬더라면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부부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 그런 예민한 부분을 숨긴다면 저도 그런 배우자랑 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오빠의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겠어요. 둘 다 그만둬라. 자네에게 실망했네. 좀 더 이 장인을 의지해줬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게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건가? 내가 분명 자네한테 말했을 텐데 우리 딸이랑 결혼했을 때 난 자네를 이미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의심이 드네. 왜 그런 못난 말을 하는 건가? 아버지로서 명령하겠네. 당장이라도 아기 갖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장인어른의 난생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과 말투에 오빠는 적잖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의 장인어른은 항상 허허실실 웃으면서 좋은 게 좋다 하는 그런 성격이셨거든요. 이렇게 화가 난 장인의 눈을 오빠는 또 죄책감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나서서 얼른 이 냉랭한 사태를 수습했어요. 아빠, 이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남편도 이제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설득해서 정관 수술한 거 풀게 할게요. 그리고 저도 아기 갖고 싶으니까 우리 부부 산부인과 가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화 푸시고요. 아빠는 어머님 모셔드릴 요양병원 구해주세요. 아가씨도 신경 쓰일 테고 어머니 이러다 몸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너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손주 만드는 것에만 신경 써. 좋은 거 먹고 건강한 몸 만드는 데만 신경 써. 알았지? 우리 딸 닮은 손녀딸 하나, 영준이 닮은 아들 손주 하나 갖고 싶구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사람에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아버님 말씀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 빌게요. 그리고 아버님 기다리시는 손주도 안겨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아버님. 새언니의 중재와 우리 오빠의 진심 어린 참회의 말에 장인어른은 오빠를 용서하고 마음을 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라는 오빠네 장인어른의 배려였죠. 그리고 오빠도 40이 넘어서 정관 보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순조롭게 잘 끝나고 오빠와 언니의 노력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아 언니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오빠와 새언니의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새언니를 못마땅해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고 새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처음에는 비록 좋은 가족이 되지는 못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오해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빠와 새언니 부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장인어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못하는 우리 엄마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주신 분들인데요. 그 후로 친정엄마는 이제껏 보였던 치매 증상이 사실 뇌에 생긴 암의 일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최대한 날짜를 빨리 잡아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치매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정말 요양원에 가시거나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뇌에서 암덩어리만 떼어내면 정신은 올바르게 되신다고 하니 말이죠. 앞으로 살면서 약은 계속 드셔야 하지만 더 이상 치매 증상이 진행이 안 되고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아닌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뇌암 수술 후 몇 달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여서 거의 보통 사람처럼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는 헛소리도 안 하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요. 약만 잘 드시면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새언니와 사돈어른에게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오해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오빠네 집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의 아기들도 새언니가 부탁하면 우리 딸과 같이 봐주기도 하고요.
오빠네 식구들이 여행 갈 때 어머니와 같이 껴서 저희 가족도 지난달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덩이가 될 줄은 저도 우리 엄마도 몰랐을 겁니다. 철없던 제가 새언니의 겉모습이나 성격만 보고 이 결혼을 계속 반대했더라면, 그래서 우리 오빠가 결혼을 계속 안 하고 엄마랑 나만 쳐다보고 살았더라면 결코 우리 가족은 행복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만나니 새언니도 좋은 사람인데 모나지 않은 성격이고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화통한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또 그게 새언니한테 결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새언니의 성격이란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죠. 그런 새언니 덕분에 제가 가끔씩 속 좁게 굴어도 항상 새언니는 저를 용서했고, 저 역시 고집을 부리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고 새언니와 오빠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빠네 부부와 화해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엄마를 안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오해와 고집으로 인한 엄마와의 사이에 벽이 없어졌고, 엄마가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신 새언니와 새언니의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 어떠신가요? 저는 새언니를 만나고 새언니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약 오빠와 상견례를 했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아마 철없던 저 자신에게 꿀밤 한 대는 때려주고 와야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만약 오빠와 새언니가 저의 반대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더라면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은 없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말투만으로 판단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 좌우명은 바로 그거랍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좀 투박하더라도 진국인 사람이 좋다는 것을 느꼈죠. 아마도 우리 새언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빠 부부에게 속 좁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저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이제부터 친정엄마에게 효도하고 오빠네 부부와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